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실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6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어떤 사건, 외교에서 어떤 사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늘 체계적이고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안보를 다루겠지만 오늘은 그것의 가장 토대가 되는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일본 문화의 기초편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 문화의 종합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과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1945년 4월 오키나와 전투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국은 일본의 국민성을 재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오키나와 전투가 치열했죠. 그동안에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미 지상군을 투입하고 거기서 승리를 얻어서 일본 본토를 미국 지상군이 점령하는 그런 군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의 국민성을 알았습니다. 일본의 국민성이 바로 일본의 문화죠. 일본은 여고생들까지 동원해서 일본 군인과 합세해서 미군에 대항했습니다. 미군도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일본은 더 많은 사상자를 냈죠. 일본 군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군사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대로 미 지상군이 일본을 본토를 점령하면 아주 큰 미군들이 인명 손실이 있겠다. 그래서 결국 그 결정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원자폭탄으로 바뀌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은 계속 일본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그 일본 문화 연구한 결과로 일본을 군정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맞는 일본식 군정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행정과 재정을 일본 사람 스스로 하게 놔두고 미국은 아웃라인만 크게 잡고 일본을 유도해 나가는 일본식 군정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일 동맹은 굉장히 굳건하죠. 1945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일본 문화를 연구해서 일본을 슬기롭게 자치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일본을 극복해야 되지만 극복하는 방법에서 일본 문화를 알고 일본을 대적하는 것 같고 일본 문화를 모르면서 일본과 맹목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아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일본 문화 기초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우연히 일본인을 여행 가서 만났을 때 그리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길가에서 일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접촉이죠. 단순한 비즈니스를 할 때 일본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단순 접촉할 때 누구나 일본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A 범절이 굉장히 잘 갖춰졌구나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또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요건 기본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일본 교토에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일본에서는 적어도 3번 그 집에 초청을 받아야 그 집에 방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가면 갈수록 복잡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어느 기업체에 소개로 간다. 그럼 반드시 소개장이 필요하죠. 또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 여기 한국에 있는 지도교수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절차 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부드럽게 일본에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단순 비즈니스 할 때,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잠깐 휴식을 하면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휴식 시간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경우 그게 오히려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타협점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매개자를 두고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본 사람들이 체면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하니까 체면 전통을 다 존중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일본 사람들의 특징으로서는 친절하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겸손하다. 그리고 굉장히 배려심이 높다. 이렇게 인상을 받습니다. 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인을 대할 때 가장 첫 단계입니다. 저는 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단계는 일본인이 친절하고 겸손하고 배려심이 높다. 굉장히 일본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느낌입니다. 자, 2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일본인은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2번째 단계에서는 그 사람하고 좀 더 이제 길게 사귀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도 서서히 심도가 깊어지죠. 그럴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복잡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일본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고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타협점이 쉽겠구나 이걸 느낍니다. 하면서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일본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2번째 단계는 신중해야 되고 나름대로 많은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게 2번째 단계입니다. 일본인과 교제에서 3번째 단계는 결론이 나는 부분입니다. 아주 처음에는 긍정적인 결론, 2번째는 부정적인 결론, 3번째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는 부분.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일본 문화를 좀 더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 문화를 좀 더 알아가지고 두 사람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할 건 주장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타협점에 도달하는 성공 케이스죠. 자, 2번째는 나는 저 사람, 저 파트너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저 파트너도 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걸 느끼겠구나 했을 때는 이미 부정적인 결론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결론이죠. 자, 3번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저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3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 2번째는 굉장히 신중 모드로 가는 거, 3번째는 하여튼 결론이 나는 이런 부분. 보통 3개 단계로 해가지고 일본 문화를 알면서 일본인한테 접근하는 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처음에 2번째 단계로서 체면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일본인들은 사무라이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내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무라이가 한국말로 군인이죠. 군인은 한국 사회에서도 계급사회입니다. 군인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등급이 있습니다. 일본은 계층 사회입니다. 천황, 주군, 농민, 공인, 상인, 사무라이 이렇게 다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를 뚫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적은 사람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장남이 차남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계층사회 체면 중시 내용입니다. 일본의 가정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정은 자기가 자식에 대해서 봉사를 하면 그 자식에 대해서 봉사가 단순히 자기 부모가 나한테 지금까지 혜택을 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자식에 대한 봉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가정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식에 대해서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본에서는 부모, 자기 조상들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자식한테 그걸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2번째, 우리는 보통 조상을 자기 위에 있는 모든 조상을 다 조상으로 통칭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조상만 조상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할아버지 수준만 조상으로 여기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거의 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 할아버지 자기가 알고 있는 조상에 대해서는 깍듯한 예의를 지킵니다. 일본의 가정에 가면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돌아가셨다면은 거의 3년 정도를 일본에서는
불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밥을 떠서 공양을 하고 밖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인사를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강하죠.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 가족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남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관계, 남존여비란 말 한국에서 지금 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죠. 하지만 일본에는 아직도 남존여비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3년 전만 해도 미투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한국에. 일본에 미투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회사에 가면 과장, 상무 이런 사람들한테 여직원이 늘 가서 커피를 끓여주죠. 회식 장소에 가서 여직원이 간부들한테 술을 따라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전경이죠.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터부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또 단순 접촉 시에 일본의 문화를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중적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일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혼내와 닷댄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본심입니다. 닷댄마이라는 것은 자기 겉모습입니다. 이 혼내와 닷댄마이가 늘 일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본이 혼내와 닷댄마이가 있게 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본에는 옛날부터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나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힘을 뭉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이탈자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탈자가 있으면은 무라하찌부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덕성말림 정도 되겠습니다. 무라하찌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왕따가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본심, 비가 와가지고 마을에서 다시 다리를 짓는데 울력을 나가야 되는데 울력을 나가기 싫다는 그런 본심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왕따가 됩니다. 절대 자기 본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심과 겉의 마음이 혼내와 닷댄마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체질화돼 가지고 일본에서는 혼내 닷댄마이에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은 과거 오래전부터 사무라이 생활에 능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그 이후에도 명치유신 이후에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사무라이들이 득세를 하고 사무라이들의 어떤 체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사무라이들의 군사 작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일처리,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기습성, 그리고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거,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는 무자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년 7월 8월에 한국의 수출 규제를 일본에서 갑자기 했죠. 일본이 과연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바로 한 달 전에 오사카 G20 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한다고 아베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하게 된 거죠. 기습성, 우표성, 무자비성, 일본을 상대하면서 꼭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일본은 무항복주의입니다. 과거 2차 대전 때 일본 포로들을 많이 미군들이 데려와서 신문을 했는데 포로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특별하게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해라는 조치를 받지 못했다. 그건 뭐냐면은 일본 군인들은 포로가 되면 전부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항복이란 단어가 없다는 얘기. 무항복주의입니다. 이런 정신력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비즈니스 하면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코노믹 애니멀이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그건 나쁜 말로 그렇지만 일본은 경제적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을 대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본 음식은 굉장히 적구나. 이거 먹고 내가 양이 차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식사 예절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굉장히 전략성정이 투철하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본 여러분들이 교회에 갔을 때, 그리고 일본 신사에 갔을 때 이 사람들 헌금하는 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갔을 때, 절에 갔을 때 헌금하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헌금 규모가 적다는 거죠. 일본의 경제적인 감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허영과 과도 굉장히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의 장인 정신. 1000년 된 기업이 이 앞전에는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기업은 일본에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장인 정신이죠. 세습돼가는 장인 정신. 자, 장인 정신의 대표적인 걸로 뭘 듣냐면 저는 도자기를 들고 싶어요. 도자기는 사실 한국 임진왜란 때 도공들을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도공들이 함께 하면서 일본의 장인 정신과 플러스가 돼가지고 일본 도자기가 엄청나게 융성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도자기와 일본의 도자기, 2, 3평의 아리따 도자기 같은 건 결국 유럽으로 수출이 돼서 유럽 귀족들이 일본 도자기, 중국 도자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유럽 귀족들의 굉장히 관심거리였죠. 일본은 도자기 산업으로 일본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도자기의 장인 정신으로. 사실 우리도 상당히 이 도자기로 말할 것 같으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죠. 이런 장인 정신은 결국 일본이 노벨 평화상을 조회하고 26개의 노벨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 일본의 장인 정신입니다. 장인 정신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본 파트너한테 전부 다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일본 전체의 축소 지향형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콤팩트화 시킨다는 거죠. 일본은 과거 미국이나 유럽이 전부 다 물건을 크게 만들 때 일본은 물건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승리를 한 거죠. 트랜지스터 라디오, 카세트 녹음기, 접는 부채, 이번에 콤팩트화된 걸 전통을 찾자면 접는 부채가 있습니다. 자, 선물도 일본은 굉장히 최소화시킵니다. 선물을 아주 비싼 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주고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매뉴얼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 사회가 뭐냐? 여러분들, 일본은 전부 다 매뉴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알아야 될 최소한을 전부 다 매뉴얼 시켜가지고 이걸 자기네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뉴얼 사회의 대표적인 걸 보려면 여러분들 일본의 맛집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각 마을마다 1년에 한 번, 두 번은 맛집이 있습니다. 이 맛집에는 각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임무는 다 자기네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죠. 맛집이가 일어나면 일본은 그 맛집에서 사고 하나 없이 깨끗이 끝납니다. 전부 다 매뉴얼화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때 일본 매뉴얼 사회가 일본에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집요하고 장기적이죠. 모든 면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이와 같은 일본 문화를 알았으면 일본이 집단주의가 강하다. 일본이 정신력이 강하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본을 극복한가? 한민족에는 그런 집단주의 또 정신력이 약한가? 저는 이럴 때마다 한일 축구전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축구, 일본 축구에 거의 지지 않습니다. 세계 랭킹이 일본은 28이고 한국은 40입니다. 늘 일본이 피파 랭킹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축구를 이깁니다. 왜? 집단주의, 그리고 어떤 단결력,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또 거기다가 플러스 작전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집단주의 정신, 우리의 단결력, 우리가 하나만 뭉치면, 한국 사람이 하나만 뭉치면 일본 사람들의 집단주의, 단결력, 정신력 결코 우리보다 더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한국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초편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문화 종합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